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말끝마다 며느리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던 시부모님에게 몇 배로 되돌려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입니다. 지난 주말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신우에게 가정교육 좀 해주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몸싸움이라도 하려는지 달려들고 시부모님 표정은 정말 볼만했네요. 며느리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시아버지, 시아버지 따라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 시부모님한테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른다고 신랑만 잡고 넘겨왔는데요.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키셨네요. 이런 메시지를 시부모님께 전달하는 방법. 하지만 내 마음속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을 함께 배출하는 것이라 오버를 한 만큼 시부모님 속은 더 뒤집어졌을 거예요.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가정교육, 크게 웃었다고 가정교육, 설거지 얼른 나서서 하지 않았다고 가정교육, 말끝마다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성격이 소심해서 말대꾸나 항의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파혼을 하던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던가 했을 텐데,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 없다가 결혼하고 나니 시작되더라고요. 반발도 못하면서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는 싫은 마음 한가득이었어요. 아버님은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는 왕족의 후손이다. 족보가 어떻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 우리 성씨를 가진 사람치고는 쌍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없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 못하지 않을까요? 조선 초기에만 해도 얼마 안 되던 양반의 수가 조선 후기에 가면 반이 넘는데 말이에요. 그럼 다 족보는 주작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집안 성씨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버님이 한 번은 본관을 물으시길래 대답해 드렸죠. 무슨 파냐고 물으시는데 모른다고 말했다가 가정교육 소리 듣고 확 짜증이 났네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어머님도 가정교육 어쩌고 하시고 신우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혼까지 떠올랐습니다. 매번 이 일 가지고 신랑에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시댁에 안 가겠다는 결심을 신랑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마음이 약해서인가 다시 또 시댁에 가게 되고 가서 기분 상하고 돌아오며 우유부단한 제 자신을 자책하며 스트레스 받고 반복이 되었네요. 저희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린데 결혼은 저희보다 먼저 했어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 신우의 집은 좀 더 멀어요. 그런데 아이 데리고 뭘 그렇게 친정에 길을 쓰고 오는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아버님보다 옆에서 같이 정신승리하는 신우가 더 얄미울 때도 많았네요. 사람이 싫으니까 먹는 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신우는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아버님도 그렇게 드시고요. 신우 아이가 큰 소리로 우는데도 아버님과 신우의 쩝쩝 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잘 들렸습니다. 빵을 먹어도 그렇고 물을 마셔도 꼭 마무리로 쩝쩝 소리를 내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대화를 하면 아버님과 신우의 쩝쩝 소리가 안 들리다가 대화가 끊기면 둘이서 제 귀에 대고 쩝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면을 먹으면 후루룩 소리가 추가되어서 더 짜증이 났어요. 아버님과 신우는 뜨거운 것을 어찌나 그리 빨리 먹는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그 속도에 저도 마음이 급해질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먹을 때 조용히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별로 없지만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조용히 오물오물 먹습니다. 단지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삼키고 나서 얘기하라는 말씀은 몇 번 듣고 자랐죠. 라면이나 뜨거운 국수를 먹을 때도 후루룩, 파스타를 먹을 때도 후루룩 소리를 내는데 파스타는 국물이 없어서 금세 식잖아요. 뜨겁지 않은데도 후루룩 소리를 일부러 내는 것처럼 먹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시댁에서 점심에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뜨겁지도 않은 비빔국수를 신우가 열심히 후루룩거리면서 먹더라고요. 아버님은 신우와 비교는 안 되지만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시며 드시는데 시끄러워서 못 먹겠더군요.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좀 조용히 먹어주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신우는 면 요리는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넌 이제 아버님이 용서 안 하실 거다 했는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계셨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신우에게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은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다고 적힌 것을 보여주었는데 신우는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다시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제가 아가씨, 밖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속으로 욕해요. 했는데 순간 분위기 싸. 솔직히 이때 소심한 성격에 저 정말 떨렸습니다. 떨리면 말을 못하는데 떨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더 컸나 봐요. 아가씨와 밥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고 과자를 먹을 때도 쩝쩝거리는 게 같이 밥 먹는 사람 얼마나 입맛 떨어지게 하는 줄 아냐고 정색하고 말했죠. 아가씨는 아이도 있는데 아이가 보고 배울까 겁나지도 않냐고 했더니 신우가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놓더군요. 그리고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 안 하는 걸 가지고 언니가 뭐라 하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되려 큰 소리 치는 것도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신우 남편이 신우를 말리고 있는데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윗사람에게 달려들어요.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요? 하고 말했네요. 시부모님 표정 참 심각했어요. 신우는 소리 지르고 저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계속 저는 가정교육 운운하며 말을 받아쳤는데 그러면서 시부모님 표정을 보고 너무 통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올 때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밥 먹을 때 아가씨가 하도 시끄럽게 먹길래 좀 예의를 가르치려다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윗사람에게 예의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라 포기해야겠어요. 이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너무 시원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트집 잡아서 트집 안 잡힐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도 저에게 잘했다고 했어요. 자기도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부모님 앞에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말 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몇 번을 말했어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가정교육 운운하며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시부모라도 가르쳐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시댁에 가면 앞으로 남편과 신우에게 지적할 것이 보일 때마다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지적하려고요. 신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교육일까요? 정말 무식한 시부모네요. 잘하셨습니다. 남편도 쓰니님 편이니 이제 날개 돋친 호랑이네요. 또 무슨 일 있으면 후기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자식, 못된 동생, 못된 신우의 결정체인 누나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만도 못한 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3살 터울의 누나인데 하나뿐인 그 누이와 이제는 의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문제인지라 친한 친구 두어 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 편이 되어줄 놈들이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아들이라고 일찍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낫을 들고 꼴을 베어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따라 밭으로 논으로 다니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논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봄이면 감자를 심어 하짓대 캐며 땀으로 옷을 적시고 5월에는 고구마 순을 심고 10월 말에는 고구마를 캤습니다. 그 외에 고추와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참 힘든 일상이었네요. 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도 있어서 그 외의 시간에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 어두워져 사방이 컴컴해질 때까지 일을 하시니 항상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부셨습니다. 그저 땅 욕심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이죠. 저는 저녁마다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더 못 도와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언감생심,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장가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제 누이는 거의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커녕 집안일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농사일로 온몸이 지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집안일도 전부 하셨습니다. 누이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불만만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며 불만만 많은 누이지만 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저도 누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누이는 80년대 초반, 누이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공무원 매형과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매형의 집은 어려운 편이라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쥐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로 돈을 좀 번 해에는 그 돈을 전부 땅을 사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은 땅이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서 땅을 한 자리 팔아 누이의 집과 살림살이들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누이는 박봉을 받아오는 매형과 살면서 매형에게도 불만이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와서도 항상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만 누이는 농사일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면서 쌀, 감자, 고구마, 채소 등을 수확해서 돈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징징거렸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누이에게 들어간 돈이 꽤나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가는 것이 지금만큼은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에도 농촌총각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긴 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여자를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를 하셔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농사일도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내가 아까워서 일하지 말라고 화를 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작물들이 상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속상해서 안 된다며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있다면서 항상 고마워 하셨습니다. 누이는 아내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하다가 아내와 꼭 싸우고 나서야 지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는 놀고 먹다 시집가서 투정이나 부리며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아내는 시집와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들 그렇듯이 저희 부모님도 형제간에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좋게만 넘기시려고 그런 누이에게 크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도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이신데 제가 누이와 싸우고 큰 소리가 오가면 속상해 하실까봐 저도 참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미친 누이를 진작에 아작내지 못한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몇 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농사일을 하는데 땅에 다리를 끌면서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쪽 다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길래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악스러운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받은 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누이의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사는지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약을 지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좀 나아졌는지 방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당에서 제가 욕을 하며 발길로 배때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벌러덩 넘어진 누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싸움질이나 하려거든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누이가 아내에게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일이 싹 없어지더군요. 진작에 그럴걸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의 무지로 아내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누이에게 발길질 한 번으로 끝낸 것이 후회가 됩니다. 자빠진 누이를 밟아버릴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참 바보 같은 착한 마음으로 누이에게 잘했습니다. 아프다면 한의원 데려가 약도 지어주고 생일이면 돈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아내가 한심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30쯤에 저희 동네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들 중에서 초반에 수용이 된 땅들도 있고 수용이 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습니다. 땅이 수용이 되면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은 저와 누이 앞으로 다른 곳에 땅을 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이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땅들도 그 이후에 전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제가 부모님께 누이에게 땅을 좀 더 사주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누이에게 여태껏 해준 것도 많은데 뭘 더 해주냐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누이가 저만큼은 아니어도 받은 땅들이 건물이나 상가도 아니고 농지라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저와 아내는 누이를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3년을 졸랐습니다. 누이에게 땅을 좀 더 해주자고요. 아버지 외손주도 셋이나 있는데 더 해주자며 졸랐습니다.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지고 누이에게 얘기를 하고 누이 집 가까이에 있는 농지를 누이 앞으로 사기 위해서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 날짜가 되어 땅 주인과 부동산을 누이의 집 근처 다방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약속했던 금액보다 평당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 주인은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계약날에 딴소리를 하니 기가 막혀서 실갱이를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속 시간이 지나도 누이가 오질 않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 땅을 안 산다며 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군요. 어려서부터 심통이 나면 자기에게 이가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지랄만 하는 누이였으니 또 뭔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전화로 여러 번 진짜로 안 올 것이냐고 후회 안 할 것이냐고 누이에게 물었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화만 내며 계약하러 안 오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이가 안 오면 땅 주인과 제가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참 낯이 없을 뻔했는데 땅 주인이 평당 10만 원을 올려서 계약을 하자고 했어서 그 핑계를 대고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은 세상 사시다 가셨지요.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농사만 지으시며 일만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도 더 사시고 건물도 사셔서 나오는 돈으로 사치를 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15년 가까이 어머님과 신나게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인심도 많이 쓰셨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던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 앞으로, 어느 정도는 누이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버지 재산은 누이에게 주지 말고 전부 저와 아내 앞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누이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내는 한결같이 악행만 일삼는 시누이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날 누이 생일이라 누이 집에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저희에게 누이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뭔가에 또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아내는 슬그머니 해간 음식을 누이 집 부엌에 두고 나오더군요. 바보 같은 아내 때문에 화가 더 났습니다. 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에게 당장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이에게 3번을 물어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이 진짜냐고요? 진짜라고 누이는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이와는 그 이후에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덜하게 되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누이와는 그렇게 되었어도 누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을 아내가 우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셋밖에 없는 조카들 그 정도 축의금은 삼촌이 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말해서 저는 싫었지만 아내 말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누이의 막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누이는 저희를 보고 또 심통을 부리더군요. 조카의 결혼식에 큰 소리가 날까봐 축의금만 내고 식당으로 가서 밥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누이가 매형과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는 땅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며 땡깡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누이에게 이년저년 하면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일찍 시집간 년이 뭘 바라냐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신 다음 누이 내외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누이는 저희 내외에게 오더니 땡깡을 피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했고요. 안 되겠는지 누이는 아내에게 그럼 얼마 전에 결혼한 막내 집 하나 해주라고 하더군요. 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아내가 또 순진한 소리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누이는 아내에게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려던 땅 자기가 안 받았지 않냐며 그걸 지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누이에게 형님, 그건 이 사람이 아버님한테 3년을 졸라서 형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형님이 심통을 부리면서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이는 그럼 자기는 누구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을 아내가 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걷어차 버려놓고 그걸 누구한테 달래요? 아버님 산소에 가서 달래시던가요? 아니면 형님 시아버님한테 달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아내의 말에 누이가 행패를 부리면 누이와 매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서운하다며 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며 가더군요. 어머니는 누이에게 욕을 하시면서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으니까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누이가 인연을 끊자고 하고는 또 그러니 이제 다시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누이가 저에게 하나뿐인 형제인데 그럴 수야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이가 바짝 엎드려서 푹 숙이고 들어온다면 아내 말대로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면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지금 적은 것들 외에도 누이의 폐악질은 많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만 적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집안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서없는 제 졸피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 부부가 착하게 사셔서 복을 받고 사시나 봅니다. 누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과 자녀분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은 부모님 재산 다 받고 형제들 무시하던 아주버님네가 쫄딱 망해서 통쾌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역시에 사는 40대 아줌마입니다. 형제 많은 집 장녀로 자랐고 시댁에서는 막내 며느리예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중에 하나 남은 건물을 팔았습니다. 빚 다 청산하고 나니 3억 남았다네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좋아요. 저와 신랑은 아주버님의 불행에 행복합니다. 너무 고소해서 저의 마음을 은근히 내비쳤더니 형님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깔깔거리며 웃어주었습니다. 친정도 중산층 이상은 되지만 시댁은 친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세요. 너무 높여주다가 부모님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 좀 미스이기는 합니다.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남편은 형 1명과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모두 증여해 주셨고, 남편과 형님들에게는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전혀 불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암시를 걸며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돈을 시부모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니 욕심낼 것도 없다고 자기 암시를 걸며 살아왔지만, 아주버님 부부의 행동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나는 부자인데 너넨 그러고 사냐? 이런 식의 말. 나중에는 그 자식들도 배워서 조카들까지 그런 식이 되더군요. 형님은 자기 자식들 아까워서 시동생에게 일을 시키던 사람입니다. 차례를 지낼 때 큰 상을 가져온다거나 병풍을 가지고 온다거나 하는 남자들이 할 일을 형님은 장성한 본인 아들들을 제쳐두고 꼭 남편을 시켰습니다. 차례 지내고 제기가 담긴 박스를 옮기는 것도 남편을 시켰죠. 남편은 언젠가 한번 놀고 있는 애들 시키세요 라고 형님에게 말한 이후로 형님이 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에게 그런 일을 안 시키더군요. 참 웃기잖아요. 시동생보다 덩치도 큰 장성한 자기 자식들은 늘어져 있는데 시동생에게 무거운 것들 옮기라고 하는 형수. 아주버님과 형님의 마인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장남은 특별하고 장남의 자식들인 본인 자식들도 특별하다는 정신이상자 마인드. 그런 마인드 때문인지 조카들은 자기들이 작은아버지인 남편을 자기들 아래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이면 아주버님은 허세를 부리며 소파에 앉아 세상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어요. 오죽하면 큰 신우가 그 집 말은 5%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형님은 명품백도 많고 비싼 옷도 참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중 아직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써제끼는 데는 당할 재산 없다 입니다. 큰아들 내외를 돌려서 비판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집, 땅, 건물 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히 평생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항상 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펑펑 써대는 것이 문제였겠죠. 돈이 필요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꿔 돈을 써대다가 감당이 안 되면 시부모님이 전세금을 대주고 다시 월세로 바꿔주면 또다시 전세로 바꾸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아주버님은 무슨 장사만 했다 하면 말로는 대박 장사였어요. 얼마 못 가고 문을 닫았지만요. 모든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데 손님들도 무시했을 것이 뻔합니다. 내 돈 내고 손님으로 갔는데 사장한테 무시나 당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박 장사, 대박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번 하더니 이 땅 저 땅 팔더군요. 그리고 마무리로 사기 한 번 당하고는 남은 것이 시부모님이 예쁘게 지어주신 집과 건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박 장사를 시작하고 말아먹고를 반복하더니 얼마 전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지 건물을 팔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팔았더군요. 급하니까 그랬겠죠. 솔직히 남편과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에서 살면서 맞벌이하며 모자람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닮아서 좀 많이 검소한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놀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궁상맞게 키운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우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신우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물론 저희 앞에서는 신우들을 무시하는 말들, 뒷담화를 즐겨 했고요. 다른 사람들 뒷담화에 호응하지 않으면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모욕적인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께 달려가서 남편 흉을 봐서 남편이 누명을 쓴 적도 참 많았죠.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충분히 불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까먹기만 하던 아주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무능력만 증명하고 있으니 비열하게 남들 뒷담화로 남들을 낮추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 길만이 본인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딴 식으로 하면 본인의 인격이 점점 드러나게 돼서 파멸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버님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라도 장사를 몇 번 말아먹다 보면 생각이라는 것을 할 텐데 말이죠.
시부모님이 장남이라고 오냐오냐해서 키운 자식이라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버님 내외가 생각이 짧고 이기적이라서 그들만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간 아주버님네 둘째와 아주버님이 합작으로 대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대박 사업이었겠죠. 세금만 몇 억을 낸다, 연매출이 100억대다, 별소리가 다 들리고 별의별 사치를 다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허세에 지쳐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자식 자랑을 할 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딴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동생으로서 형을 존중해 주려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호응이 없어서 기분이 상했나 봐요. 조카가 저희 아이들 나중에 얼마든지 끌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끌어주긴 뭘 끌어주냐고 순간 삐끗하면 날아가는 것이 사업이니 항상 겸손하도록 조카를 가르치라고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귀까지 빨개지면서 두고 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은 웃으면서 두고 보자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도 안 되어 아주버님은 하나 남은 재산인 건물을 팔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말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기를 당했다고 엄청 분해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물 팔고 빚을 다 갚고 나면 3억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것에 화가 났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사기는 아무나 당하냐고 하더니 덤벙대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개거품을 물고 남편에게 욕을 하더군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남은 3억 잘 지킬 생각이나 하라고요. 앞으로는 형네 가족들 회장님 코스프레 그만하고 일 다녀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나서더니 저희 남편에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억울하다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제가 깔깔거리면서 웃어줬어요. 동생들을 무시하다 못해 조카들한테 악담까지 하던 형님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했죠. 남편이 나오면서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산소에 가서 형이 재산 다 날려먹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한 것을 사죄드리러 가야겠다고요. 형수님도 가난한 집에서 거지꼴로 살다가 30년 넘게 부모님 덕에 사모님 소리 들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형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아주버님은 격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치 한 번 안 하시고 검소하게만 사셨는데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었어요. 시부모님 생각하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네가 그렇게 된 거 솔직히 고소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 것이라는 마인드로 살아온 아주버님 내외이니 그들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워낙 씀씀이가 컸던 사람들이라 아주버님네 집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갔다는 말이 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동생 내외를 얼마나 핍박했으면 재수 씨가 이럴까요? 아주버님은 주변에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인 것 같네요. 쓰니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 사연은 나가라는 헛소리를 하던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리고 응징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9개월 된 아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의 서운함으로 시어머니까지 찾아오시고 한바탕 난리를 치렀네요. 내가 산 집에서 어이없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가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어요. 제가 세게 나오니까 말없이 가시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안 보고 살 생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일했어요. 일하던 곳은 사장님 한 분에 직원이 둘이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알짜 사업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 자기 어릴 때를 보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도 하나 차려서 나가라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을 사석에서는 이모라 불렀어요.
40대 후반 골드미스인 사장님을 보며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몇 년간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도 비슷한 회사를 차려서 독립해 나왔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독려해 주셨죠. 제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독립해 나온 후에도 사장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장님은 도대체 저에게 뭘 위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저 말없이 저를 도와주시기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 대출을 끼고 지금 신혼집으로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사장님이 코치해 주셔서 집을 산 것이었죠. 지금 사놓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사놓았던 것이었고 2년도 채 안 되어서 대출금은 모두 갚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이모들도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투자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이었고 저는 사장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이런 좋은 일들만 생기니 사장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거래처 직원을 만나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나만 사랑해줄 것 같은 세심한 남자라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오히려 성격적으로 좀 남성적이고 남편은 세심한 성격이에요. 세심한 것은 좋은데 남편이 저에게 종종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았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아기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돌봐주세요. 시터 비용은 드리고요. 안 받으시겠다는 것을 억지로 떠안기듯이 드리고 있죠. 근래 들어 제가 집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남편은 옆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일에 집중이 안 돼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또 잠시 후에 노래를 불러요. 그럼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남편은 좋게 얘기해도 될 것을 짜증을 내냐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누가 집에서 뭔가에 집중해 있으면 TV 소리도 줄여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섭섭하게만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것인데 짜증을 낸다고 말하더라고요. 짜증내지 말고 좋게 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좋게 얘기했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들면 짜증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좋게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얼른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문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은 자꾸 말을 걸었어요. 본인이 저에게 어떤 존재냐? 행복이란 것은 뭘까?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표정부터가 달라졌나 봐요. 정신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에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섭섭해 하더군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점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일하고 있는 사람 집중해서 일하도록 배려는 못 해주고 방해나 하던 사람이 제가 짜증내는 것을 지적하는데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따지고 들면 싸움만 될까봐 그냥 넘기다가 지적질 잔소리는 서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섭섭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다 말해보라 했어요. 사소한 것에도 잘 웃어주고 경청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잘 토닥여주고 파이팅해주고 참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더군요. 알겠다고 말하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성에 안 차는 것 같았어요. 본인은 본인의 요구사항에 있는 행동들을 저에게 잘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말하면 제가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저의 리액션이 꼭 본인의 성에 차야 하는 것이냐고 따지다가 또 싸움이 되었네요. 언젠가 한 번은 남편이 우리 생활을 영상으로 촬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며 제3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행동을 보면 서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고쳐질 것이라 생각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미쳤냐고 했네요. 그렇게 한 가지 생각에 파고들어서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좀 넓게 가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근데 너도 너의 스타일을 붙이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너도 어쩌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 애기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이라고 또 제가 짜증을 냈어요. 결국 시어머니까지 나서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남편을 잘 보좌하는 역할이 아내가 할 일이라고 정색을 하며 말씀하시더군요.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얘기하라 했더니 남편을 서운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부부 사이의 일은 양가 부모님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오죽하면 내가 나섰겠냐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박 맞을 짓이라고 하는 그 소박이란 말에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서 언성 높여가며 말했어요. 매번 일하고 있는 와이프 방해나 하는 남편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좀 언성을 높이게 되었네요. 시어머니한테 성질 부리는 것 좀 보라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냐고 하더군요. 이 집 내 집인데 누가 여기서 나가냐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으시려거든 내가 고생해서 산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라고 했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면 곧 남편도 이 집에서 내쫓아 돌려보내드릴 테니 잘 데리고 사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시면서 꼬리를 내리셨어요. 당장 나가시라고 한마디만 더 하시면 반품된 아들 데리고 나가셔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말없이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남편에게 이런 이벤트는 한 번으로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세심한 리액션이 그리우면 언제든 돌려보내주겠다고 말했고요.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 안 보고 살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주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데 남편은 뭔가 착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평생을 어떻게 사나 걱정만 앞서네요. 그때 이후로 같은 일은 없었고 남편이 저에게 잘 하려고 하지만 또 그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너무 짜증이 나요. 시어머니라는 백그라운드가 무용지물이란 사실을 알았으니 남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생각이 있다면 본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지 않을까요? 이번 사연은 시댁 재산 노리고 들어온 불륜녀 출신 동서를 알몸으로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참 무서운 사람 맞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정말 나쁜 여자 같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40 조금 안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이고 아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장남이고 남동생 하나 있고요. 시부모님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동네 부자 정도 되십니다. 좋은 분들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게만 넘기는 분들이라 이런 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저희와 1년 차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요. 민감한 문제라서 아이가 왜 없었는지는 묻지 못했어요. 동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만큼 마음이 넓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동생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정말 나쁜 여자랑요. 언젠가 한번 시동생이 자기와 불륜 중인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남편만 소개해 주려는 것을 제가 그 낯짝을 보려고 따라 나갔었죠.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정말 못된 여자로 보였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동생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라고 하더군요. 그 불륜녀도 싫지만 남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남편 말을 들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 여자는 시동생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만났어요. 시동생을 이혼시키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시동생이 이혼을 망설이고 있으니까 임신을 하더라고요. 임신 소식이 시부모님께 들어갔고 시부모님이 애를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하시면서요. 그 불륜녀는 애를 안 지우려고 버티다가 시부모님이 시동생을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지웠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건물도 갖고 계시고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세요. 제 생각으로는 그 재산을 노리고 임신을 했으니 그 여자는 시부모님 말씀을 들은 것이겠죠. 나중에 그 재산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면 시부모님의 말씀에 코웃음이나 쳤겠지만요. 결국에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했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미 그 여자는 임신 상태였고요. 시부모님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남편과 시동생이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불륜녀가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전동서가 관리하던 것이었죠. 시동생은 직업상 바빠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는 해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시부모님 재산 노리고 들어온 여자인데 재산 관리를 맡기면 되겠냐고요? 시부모님은 그 여자를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애 가졌다는 말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미치겠더군요.
어디서 더러운 여자가 내 가족으로 들어와서 집안을 흔들어 놓으려고 수작을 부리는지 얼굴만 봐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전동서와 그렇게 친했던 것은 아니지만 잘 지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이도 3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돈에 눈이 멀어서 유부남을 꼬셨는지 이해도 안 갔고요. 한참 열심히 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임신으로 전 동서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덤벼든 것이 저는 뻔히 눈에 보였거든요. 임신한 상태로 명절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시부모님도 별 말씀 안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한 배짱은 없었나 봐요. 투명인간 취급한 게 다였네요. 얼마 뒤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부모님은 드디어 그 여자를 챙기기 시작하시더군요. 그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동서끼리 질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싫다는 표현도 마음껏 하지 못했네요. 이유 없이 동서를 싫어하는 질투쟁이 밑동서라고 보일까봐요. 남편은 그 여자를 재수 씨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정말 듣기 싫었어요. 남편 앞에서 저는 그 불륜녀를 그 여자라고 했죠. 그리고 재산 관리를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유부남 꼬셔서 본처를 내쫓고 지가 그 자리를 꿰찬 여자인데 재산 찢어먹는 짓인들 못하겠어요? 관리를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시부모 재산에 욕심내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또 그 말도 못하겠고 여러 가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얘기 중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 재산 관리하는 것을 제가 하겠다고요. 의외로 아버님은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도 그 여자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의심도 가고 해서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동생네 집에 가서 통장과 서류들을 받아왔어요. 그 뒤로 시동생과 그 여자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시동생에게 하루 종일 바가지를 긁었다고 해요. 자기를 못 믿어서 이러는 거냐면서요. 근데 당연히 못 믿죠. 불륜녀 출신인데. 재산 관리를 제가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동서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불륜녀가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니 재산 관리를 제가 하게 된 경위를 치조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에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못 믿어서 그랬냐고 하는데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쪽이 불륜녀 출신이잖아요. 삼촌을 죽도록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이런 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삼촌이랑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다 해보라고 하길래 재산 노리고 들어온 주제에 바라는 것도 많다고 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할 욕을 섞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더 이상 말 섞어봐야 한참 어린 여자에게 욕이나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었더니 남편은 곧바로 시댁에 가서 통화 녹음된 것을 시부모님께 들려드렸어요. 시부모님도 노발대발하시고 당장 시동생과 그 여자를 오라고 했는데 아이 핑계대면서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시동생이 혼자 시댁에 왔대요. 와서 시부모님께 하는 말이 자기 다시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가 시동생에게 재산 관리하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했다네요. 시동생과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한참을 싸우다가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러게 왜 멀쩡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단을 일으켰냐고요? 한 달간 기다렸다가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억소리 나는 위자료를 요구했대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시동생이 변호사와 얘기한 바로는 위자료는 오히려 그 여자가 줘야 한다고 했다네요. 이유 없이 가출을 한 것이 결정적인 혼인 파탄의 이유라서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시동생에게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는 능력도 재산도 없는데 시동생은 재산도 있고 직업도 있기 때문이래요.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을 만큼 다 받고 아이 양육비도 받을 것이라고 화가 나서 말하는데 본인 잘못은 모르는 것 같더군요. 얼마 전에 전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끔 생각나서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처지가 처지인 만큼 전화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나도 안부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전화 못했다고 말했고 시동생과 그 여자의 상황을 전부 얘기해 주었어요. 전동서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시동생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몇 번 왔대요. 이혼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았는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오고 그랬다네요. 전동서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기 자기 보고 키워달라고 전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여자가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시동생이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말까지 들으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전동서는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위자료도 받을 만큼 받았고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동생의 전화를 받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나면 좋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생도 정말 웃기지만 시부모님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을 때 더 강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시동생이 백여시 같은 것한테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말이죠. 남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길래 사실을 똑바로 알라고 제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절대 시동생 편에 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정상적인 놈이면 그런 여자에게 걸려서 일이 이렇게 됐겠냐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곤 했거든요. 시동생이 순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때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탓만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시부모님을 보면 이래서 순한 성격과 착한 것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어쨌든 재산 노리고 들어온 불륜녀가 인생 망했으니 사이다는 사이다네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몸종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원한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명절 당일만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친정에 왔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시부모님 논리대로 행동한 것인데 뭐라 하실 수는 없었겠죠.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혼자 살림 다 했고요. 신랑이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서 신랑이 집안일 못하게 방해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인지 모르다가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참 무딘 사람인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살 때 언니네 집에 가서 자고 오는 문제로 트러블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죠. 연애 기간 동안에도 결혼 후 지금까지도 신랑과 저는 특별히 서로에게 구속을 한다거나 터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서로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저희 언니와 엄청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들 언니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물론 다른 자매들과 같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싸우고 나면 딱히 화해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베프가 언니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애들도 저희 언니와 친합니다. 저도 언니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왔고요. 그래서 다 함께 어울려 놀기도 많이 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몇 년 일찍 결혼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언니네 집에 가서 주말에 자고 조카랑 놀고 그랬어요. 형부도 저 같은 여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잘해주었을 것이라며 저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언니는 경기도에 살았어요. 형부 직장 가까운 곳에서 살다 보니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니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고, 저희 언니네 가족이 놀러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놀다 간 적도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주말에 언니네 가서 자고 온다고 말했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2명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네 가서 주말에 밤새 수다도 떨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잔다고요. 제 친구들도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형부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길래 저도 신랑에게 얘기를 했죠. 신랑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언니네 집에 갔다가 토요일에 점심 먹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출가 외인인 여자가 친정에 가서 자는 것도 안 될 일인데 무슨 언니네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하냐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 두고 남의 집에서 자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혼 때라서 저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어머님께 다른 집도 아니고 처형네 집인데 뭐가 어떻냐고 했더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 것이지 말이 맞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과 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못 간다고 했죠. 결혼하고 6개월 되어서 분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있거나 해서 분가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결혼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분가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말에 삼시세끼 차리고 치우다가 시간 다 보낼 일도 없고 신랑이 어머님 눈치 볼 일도 없으니 집안일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시부모님과 살 때는 신우가 와서 염장 지르고 가는 날도 많았는데 신우를 안 봐도 되는 것도 참 좋았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고 시부모님은 예정대로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편했습니다. 분가 후 지금까지도 저는 언니네 집에서 자고 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신랑과 함께 가도 당일로 다녀왔고요. 분가 후에 첫 명절에 어머님이 전화로 언제 시댁에 올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대답이 나오더군요. 명절 당일에 가겠다고요? 전날 차례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전날 와서 일하고 다음날 저녁에나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집이 가까우면 전날 가서 일하고 집에 왔다가 명절 당일 아침에 다시 갈 텐데 너무 멀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살 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내밖에 할 줄 모르던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와서 자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시는데 잠은 집에서 자야지 남의 집에서 어떻게 자냐고 했죠. 시댁이 남의 집이냐고 한참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언니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할 때 남의 집에서 자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언니네 집도 남의 집이면 시댁도 남의 집이죠.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언니랑 시댁이 같냐고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남의 집에서 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거면 오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신랑도 어머니한테 지지 않고 말씀드렸대요. 그까짓 명절 때문에 우리 이혼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요? 우리 신랑 멋지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절이 지난 추석이었던 거예요. 추석 며칠 전에 시어머니는 또 전날 오라고 하시더군요. 전 명절과 똑같이 말씀드렸죠. 남의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명절 당일에만 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좀 일찍 시댁에 도착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출발했더니 차가 거의 안 막히더라고요. 도착해서 차례상 차리고 차례 지냈더니 9시 좀 넘더라고요. 치우고 뭐하고 나니까 점심때 되고 좀 있으니까 신우가 와서 점심 먹길래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설날에는 친정에 차례 지내러 가야 해서 못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친정에는 우리 자매밖에 없어서 명절 2번 중에 한 번은 저희가 가서 함께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왔네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에 언니네 집에 못 가게 한 것 말고 다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랑 말로는 아버님도 가끔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도 하셨다는데 제가 들어오니 누구도 집안일을 못하게 하시던 어머님의 행동에 제 마음의 문이 굳게 잠겼던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신랑도 적당히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오늘 신랑이 좋아하는 쇠고기 미역국 끓여줘야겠네요. 당당한 며느리, 공정한 신랑, 두 분 모두 멋지네요. 일하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모두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무능력한 남편 막장시모를 참교육하고 시원하게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무능력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네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며 며칠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믿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오래 다닌 회사도 없었고 남이 시키는 일을 할 만한 성격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닮아서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 주고도 금방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 줄 아는 사람이죠.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준 적도 별로 없고요. 결혼해서 15년 넘게 남편이 사고친 뒷수습을 하고 시아버지 부도까지 겹치고 딸 하나 키우며 물새고 냄새나는 지하 월세방에서 피눈물 나는 생활도 했네요. 가사, 육아, 모든 것은 제 차지였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한 차례 이혼 위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어리고 그때는 제가 능력도 갖춰져 있질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기대를 말자, 혼자 산다고 생각하자 하며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놓아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욕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까지도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찾고 긍정적으로 최면을 걸면서 살았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나 하나 참으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넘도록 살았나 봐요. 딸아이가 고맙게도 명문대에 합격했고, 이제 딸은 자기 앞길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니 걱정 하나 덜었습니다. 제 나이 50 다 됐고 15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딸과 둘이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없을 정도라는 판단이 섰어요. 제 소유의 빌라 한 채도 있고요. 남편 도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가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사는 것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름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아왔는데 딸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예전보다 저에게 더 의존적이 되니 더했고요. 그전에는 딸에 대한 죄책감, 친정 부모님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혼을 못했습니다. 조론, 별거 같은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의존하려는 남편과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쥐뿔 해준 것 없어도 시어머니가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만 했다면 이혼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번 돈으로 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고생해서 해온 것으로 뒤바꿔 놓고 며느리가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 게다가 본인 기분에 따라 막말과 욕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이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쪽은 내가 아니니 자신있게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대찬성을 하더군요. 딸아이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아빠에 대한 부양 의무가 너에게 짐지워질 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에게 얼른 이혼하고 편하게 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딸아이의 말에 더 확신이 생겨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더니 그새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와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봤지만 남편의 무능력으로는 쉽게 이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하길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업주부들 전부 이혼당하지 않았겠냐고 하는데 그렇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 막말, 인신공격 등을 녹음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소송 이혼을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줄 돈도 없는 사람이고 시간을 끌고 싶지도 않아서 위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화로 조론이나 별거를 말했지만 그러면 당신들 얼굴을 또 보고 살아야 해서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시모와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저를 탓하며 뻔뻔하게도 다시 마음을 돌리라는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저를 비난하는 시어머니에게 젊어서도 밥벌이 못하던 놈,
늙어서까지 끼고 살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의존하려 하겠지만 아이가 똑똑해서 해준 것도 없는 아빠를 부양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당신이 헛소리와 막말만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무능력해도 내가 이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 덕분에 이혼이 매끄럽게 잘 되었다고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평생 사람 취급도 안 해준 당신들을 돈 벌어다 부양할 마음 전혀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모 당신도 아직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니 둘이서 일하고 살면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모란 사람, 자기 아들 불쌍하다고 피해자인 양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모 당신의 막말만 아니었어도 이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신의 막말과 못된 행동 때문에 이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니 아들이 불쌍하다면 그렇게 만든 것은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남의 집에서 재수없게 통곡하지 말고 나가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던지 하라고 시모와 남편을 내보냈어요. 살던 집은 이혼소송 판결과 동시에 부동산에 내놓았고 딸과 둘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런 남편을 계속 데리고 사시면 그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잘하신 거예요. 따님도 똑똑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쓰니님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 사시기 바래요.